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투입이 되는 게 더 좋은 데이터거든요. 더 좋은 데이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누가 죽어도 AI 택시 계속 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국가는 어쨌든 간에 사상자가 생길 때마다 엄청 신경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필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잘 붙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AI 슈퍼사이클이 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케이 알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AI가 들어가 있는 서비스든 제품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써줘야 된다. 고객이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애플과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애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아이폰을 내놓기로 했고, 우리가 애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기대가 좀 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급변한 변화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폴드 시리즈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도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 시각이 정말 한 달 한 달마다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안단효 같이 컨텐츠 찍으면서 애플이 뭐 클라우드 기업들처럼 서둘러서 AI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맞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AI를 준비를 늦게 한 거는 맞으니까 후발주자는 맞는데, 그래도 그만큼의 어떤 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아이폰이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에서의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소형 모델을 이제 잘 분산해서 이 기능이 좋네라는 느낌이 들 만한 애플리케이션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바라는 것들이 이번 가을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도 그렇고 9월 10월에 나올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평가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뉴럴 엔진, NPU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좀 높게 들어가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램 용량은 항상 이제 6기가에 딱 한정적이다, 이제 8기가, 뭐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미 12기가 쪽 또 라인업도 많이 나오지만도 디램을 좀 이제 용량을 크게 해 가면서 어쨌든 뭔가 AI 모델을 좀 우겨 넣을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적인 캐패시티는 준비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거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테니까, 이번 하반기에 좀 그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줄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그 에런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애플의 짠돌이, D램 짠돌이 얘네들이 15 프로부터 AI가 되게 만드는 요인들을 뭔지 분석해 봤더니 이게 2기가 차이, 8기가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명히 좀 뭔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산을 하는 부분과 저장을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산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PU라고 부르는 뉴럴 프로세싱 음, 유닛, 혹은 아이폰에서는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죠. 음, 걔네들의 연산 단위가 사실은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는 40톱스, 그러니까 40조, 1초에 40조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한 번의 연산이 뭐 정수형인지 정수 4비트인지 8비트인지 이런 거 구분을 떠나서 일단은 40조번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애플이 이걸 이제 이번에 깼단 말이죠. M1 시리즈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음, 이번 부분인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애플이 AI 모델을 굉장히 작게 작게 가져가면서 연산하는 횟수를 굳이 40조번까지 안 해도 한 10조번 정도만 돼도 일단은 커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산 부분은, 그래서 M1 시리즈, M1 시리즈가 2020년에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그 기술 때부터도 이제 가능한 수준으로 커버가 됐고, 아이폰 기준으로는 이제 A17 프로 그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걔는 또 이제 연산 횟수가 한 30톱스에서 40톱스 정도 되거든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밍치거였나요? 그 이제 애플 음, 전문 분석가 분께서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이 톱스 전체 연산 횟수가 바틀렉이 아니라 메모리가 바틀렉이었구나라는 걸 좀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보고 이제 따라가 보니까, 메모리가 그 정도의 AI 모델을 담을 만한 잠시 임시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원되는 모델부터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M 시리즈라던가 A17 프로에 해당하는 i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음. 시리즈부터 이제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많이 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양을 그냥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바꿔버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안 되는 것이 메모리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야, 나 메모리 맞아요. 야, 나도 필요한 거였어? 나도 필요한 거였어?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애플이 사실 진짜 그 자기 기술들 잘 미리 공개 안 하는 그 네.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인데 후발주자 지탄을 얻으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 논문 중에 하나가 그 LLM in a Flash라는 아,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음, 흔히 이제 저희 모바일 이제 UFS라든가 아니면은 뭐 PC에서는 이제 SSD,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 대신에 SSD 많이 쓰잖아요. 거기 낸드 플래시가 음, 들어갈 텐데 어떤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면은 뭐 스토리지에 그 AI 모델의 각각 파라미터에 어떤 값들이 있더라라는 게 저장이 되어야 있어야겠지만도 걔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걔를 D램에 이제 얹어가지고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AI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D램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AI 때문에 D램이 막 16기가, 32기가 돼야 되는 아, 지경에 이르니 이거를 뭔가 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논문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 얘기를 안 하던 애플이 아무 기술 공개를 안 하던 애플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연산을 돌릴 수 있으니까 연산은 그 다음 넥스트고 예를 들어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계산하면은 세 자릿수 일단 쓰고 세 자릿수 쓰고 곱하기 해서 이렇게 유클리드 이렇게 계산해서 하잖아요. 뭔가를 음. 쓸 공간 자체가 있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암산으로 해야 아, 되는데 암산으로 안 되니까 그치, 쓰면서 해야지. 그렇죠.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올려서 네. 해야죠. 그 물리적 음, 공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의 수를 8개의 비트로 표현할 것이냐, 4비트로 표현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가는 진영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스케일링,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형태의 그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작은 모델들도 성능이 좋아지긴 하는데 학습을 많이 시키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한계를 아직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포인트에서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플러스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 스토리지 쪽도 랜드도. 사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AI 모드 돌리는데 뭐 스토리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있어봐야 뭐 10% 20%더 늘어나겠지.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스토리지 자체도 우리가 생성형 AI로 뭐 동영상 생성하고 이래버리니까 콜드 데이터로 잠깐 저장을 해놓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SSD도 많이 이렇게 확장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좀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 이야기를 이제 벌써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의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지나긴 했지만 오픈 AI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 줬다. 안 줘도 된다. 음. 이제 그 정도였다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단태님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누가 갑인지 보여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음, WWDC도 다 보셨겠지만 뭐 WWDC나 그 이후의 행사들 다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행사를 할 때는 샘 음, 알트만을 무대로 이제 불렀거든요. 애플이 행사할 때는 샘 알트만은 객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어쨌든 소비자와 인공지능이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와 음, 인공지능이 그 만나는 접점에는 아이폰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어쨌든 음. AI 관련된 걸 만날 거면 애플을 지나가야 된다. 아이폰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뭐 오픈 거기가 AI나 뭐 병목인 거죠. 네. 병목인 거죠. 오픈 AI로도 별 수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외가 안 되는 게 아이폰인 거죠. 음. 아이폰은 쓰니까 AI 되는 게 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테슬라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트럼프의 수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니까 저는 이분이 저기 뭐야 트럼프의 수행 비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경호원 막 혼내고 막 자르라 그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아 그러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막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또 얼마나 예쁠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테슬라가 트럼프의 수혜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테슬라의 최근에 좀 뭐가 좀 변한 게 좀 있나요? 가장 최근에는 당연히 뭐 아이디어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인도량 잘 나온 거랑 음, ESS 관련된 거 지표가 음, 엄청 잘 나온 거.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기도 하지만 ESS 에너지 회사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이제 음. 있었고 플러스 또 하나의 기대는 그거였잖아요.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그쵸, 이제 그쵸, 그쵸. 8월에 나올 거라고 날짜를 박았었다가 이제 그게 좀 연기가 된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ESS 쪽은 제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데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중국이 지금 AI 택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 생각하다가 살짝 걱정이 됐던 점이 뭐냐면 이게 기술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기술이 당연히 지금도 더 좋고 당분간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 중국은 그냥 AI 로보택시 해봐. 자율주행 그냥 해.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나 왜냐하면 제도 측면에서. 정부가 누가 한두 명이 죽는다고 눈치 보는 그런 음, 국가가 아니라서 중국 정부가 AI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리가 전혀 없고 이미 사실 AI 음. 최대 수혜는 정부 입장에선 전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쵸, 빅브라더가 그쵸. 완전히 맞아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 맞아요. 아시겠지만 그 중국은 이미 안면 CCTV, 인식이나, 예, 안면인식 네. 이거 다 발전돼서 이미 거기서 혼자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라이브 테스트가 라이브로 돌아가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라고 해도 이게 어, 라이브로 돌아가서 유저들이 그 안에서 뭐 사고가 나건 뭐 거기서 누가 뭐 어쨌든 사상자가 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속에서 최악의 케이스들을 잡아 나가면서 서비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사람의 주행, 물론 이제 주행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그 주행 데이터를 따라간다는 방식으로 합습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실제로 정말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투입이 되는 게 더 좋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런 음, 더 좋은 데이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지금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FSD 요즘에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음, 이제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그런 로봇 택시, AI 택시 지금 바이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음. BP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국에서 누가 죽어도 AI 택시 계속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에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AI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거나 인권과 연관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를 못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라는 게 사실 그 음. 책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너무 기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음. 워낙 그런 거를 아마 중국 최근에 가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중국은 그런 걸 막 밀어붙이니까 사람 뭐 죽건 안 죽건 뭐 AI 로보택시 음. 해봐 뭐 지금 FSD랑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예 운전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예, 아예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AI 택시니까 정말 이제 고객이 불러가지고 그냥 호출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데이터가 조금 더 좋은 데이터, 조금 더 좋은 데이터가 주는 이점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중국 어차피 지금 음. 전기차 되게 많고, 정말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정말 양심 없이 그냥 베끼거든요. 기가 팩토리 막 이거 그냥 다 베끼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중국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저는 이게 사실은 로보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슬라가 FSD 이 용어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FSD 풀 셀프 드라이빙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어쨌든 테슬라 나름대로는 이 정도 데이터 모은 거 엄청나게 잘 한 거죠 그동안. 근데 중국은 됐고 그냥 해버려. 사람 없는 차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제도를 해버리니까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우위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반대로 또 들었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테슬라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이거 전기차 얘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 이제는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의 단가가 너무너무 싸져서, 포드든 GM이든 아니면 폭스바겐이든 어떤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중국을 이겨가면서 생산할 수가. 그래서 테슬라가 아니면은 이 산업 자체가 아예 중국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독일이 중국한테 전기차 관세를 때리는 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때릴까봐 차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 판 돈으로 조금 전기차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테슬라를 제외한 그동안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중국에서 엄청 싼 그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지금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차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국가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막 중요도가 논의될 정도로의 그 의미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필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잘 붙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래서 지켜봐야 되지 어떻게 보면 않느냐 이런 이거는 생각이 미국 들어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약간 이제 밀어붙이는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크루즈가 아시겠지만 크루즈가 이제 그 자율주행 하다가 이제 한 음, 번 좀 그 사상자가 있고 나서 이제 올스탑이 됐었거든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어쨌든 간에 사상자가 생길 때마다 엄청 신경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긴 있어가지고 뭐 저의 맞아요, 걱정이 좀 맞아요.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중국 업체 응원할 수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전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을 계속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는 거를 보니까 그런 게 살짝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 관세 안 때리면은 걔네들한테 다 먹힐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더 점점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마당에 이제 또 트럼프까지 가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 정말 뭐랄까 진짜 그냥 진짜 제대로 싸우는 거지. 더 진짜 싸우겠죠. 제대로 관세 더 때리고, 막, 난리 나겠죠. 경제가 정치랑 완전히 섞이는 기술과 경제와 정치가 그냥 다 혼합된 시대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관점으로는 보는 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AI 기술이 되게 좋아요. 어느 나라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야? 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가치를 갖게 될 거라서 저는 이영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게 과거에 모바일 혁명이나 뭐 인터넷 혁명 이런 거 할 때는 기업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네가 먹을 건 먹어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AI 혁명은 국가 간의 이런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건 좀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트럼프가 귀에 총 맞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대냐면 나도 두 번이나 지금 죽을 고비 넘겼다고 했거든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어떤 이해관계자가 AI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 아닌가. 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붙었어? 그러면 이 반대 진영에 있는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음모론이지만 해봤어요. 왜냐면 그만큼 AI를 갖는 자가 모든 걸 다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기술도 근데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지잖아요.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것 같은데 빨라져서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생기는 반면 그 기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것들이 주목을 받긴 받는데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반도체 중에서는 글라스 기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물론 시장이 항상 빠르게 움직이지만 뭐 인텔에서 뭐 한다더라 SKC에서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저게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고 인텔도 아예 2030년까지인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뭐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엔드포인트 막장까지 와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넥스트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캔디데이트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넥스트 기술에 대해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사실 HBM 같은 경우에는 본딩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도 워낙 유명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과 동시에 정부들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같이 읽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술을 안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맞아요, 기술이랑 맞아요. 상관없이, 뭐 이렇게 막 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서, 단태님과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이제 세계를 다 봐야 됩니다. 저도 그 기술을 항상 다 안될공항에서 보고 있어서 네, 다 봐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이게 다 겹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봐주느냐. 이게 또 중요해서. 안 예쁜 애를 또 예쁘게 봐주고 싶어서 막 보는 경우도 있고, 예쁜데 안 예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참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러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최근에
에러님이 보실 때 그래도, 이 기업의 변화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제 브로드컴도 소개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재밌는 거는 AI 쪽에서는 일단 장비주들이 우리나라 장비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 테라다인 어드반테스트 이런 장비 원래 레거시 쪽에서 장비 쪽 뭐 검사 품질 테스트 하는 쪽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소부장 쪽이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메모리 군이 하나의 군으로서 이제 분류를 받잖아요. 이게 아예 뭐 엔비디아, AMD에 딱 맞게 만드는 메모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거를 뭐 나중에 다 다이싱을 해서 보내고 할 때 검사하는 그런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것들이 되는데 그게 기존하고는 아예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하. 이제 일본 기업들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던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잡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 기술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디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웨이퍼 테스트를 보통 해요. 마지막 이제 음. 패키징 할 때 다는 게 보면은 웨이퍼가 나오면 웨이퍼 자체에다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브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웨이퍼에 이제 전극 연결해가지고 신호 흘려 보내가지고 아니면은 뭐 열 막 이렇게 번 해가지고 이렇게 막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테스트도 하고 또 하나하나 이제 잘라가지고 소잉 한 다음에 그 칩을 패키징 한 다음에도 테스트를 하는데 HBM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쌓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웨이퍼 자체에서도 테스트를 막 두 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새로운 섹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서버용 GPU라는 AI에 의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메모리다 보니까 그 메모리가 이미 떠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도 많이 오르고 또 그거를 또 이제 검사를 하는 기업들도 이미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쪽에서 새로운 쪽을 이제 마켓을 공략을 하는 데에서 기존에 있던 강자들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 업체들이라든가 외국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처음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 이제 대선, 미 대선 관련된 내용인데 AI 인프라 쪽이 뜨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뜨면서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이 뜨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또 전력에 대한 그 뭐 아리백도 그렇고 뭐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바이든이 밀고 있던 어떤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쪽이 약간 죽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쪽이면은 그나마 현재로서는 화석 에너지가 아닌 쪽으로 보면은 원자력 에너지 쪽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힘을 실어 주지 않을까? 아예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컨셉추얼리. 네, 네. 특히 뭐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서비스가 아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위협을 갖고 있다 보니 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한쪽이 뭔가 약해지면은 양쪽 당이 모두 다 이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해라고 보아지는 그런 기술들이 다시 또 집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음. 그냥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런가 생각만 해봤으면 투자는 안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이게 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중이라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 변압기, 전력 뭐 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거는 이제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형 원전에 대한 거.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아, 이제 그렇게 그 또 이어질 원전 수도 있죠. 중에서도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번 더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음. 가서 거기 아래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미리 좀 길목을 지켜놔야 되는 것 아, 같다라는 저렇게 해야 생각도 좀 들어요.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처리나 혹은 원전을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거 말고 원전 네. 지금 짓는 거 수명 연장하는데 필요한 기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수명 연장시키는 거에 일단은 집중,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되게 좀 진부한 얘기들이고 좀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음. 그래서 커버 안 된 애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혹시 단테님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어쨌든 투자를 계속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트럼프 변수가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되게 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친환경도 좀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어쨌든 어떻게 됐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빠른 시계열에 적용을 해야 되는 좀 입장이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어, 어
오늘 되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근데 안- 솔직히 네. 저는 트럼프가 돼도 친환경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라고 지금 친환경 투자하는 사람 다 쫄아 있었거든. 어떻게 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작년부터 안 좋기도 했었고 되게 쫄아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됐다, 이제 매 맞은 거지. 매 맞을까, 안 맞을까 할 때 두려울 때는 좀 쫄리는데, 매 맞아버리면 괜찮거든. 그래서 그냥 내일 만약에 이제, 다 됐다고 해서 한번 빠지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IRA 이제 없앤다라고 트럼프가 말은 하는데, IRA의 수혜를 받는 75%의 지역이 공화당 지지 지역이래.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해주는 애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주 세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저는 맞는 것 같아서,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그 친환경 투자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매 맞아버리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더 피곤해질 거예요. 정치까지 공부해야 돼, 이거. 힘들어. 그래서 기술 주식만 봐도 힘든데, 기술이랑 주식이랑, 힘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많이 네네. 다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화이팅. 아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뭐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에서 기술 이야기했다가 막 정부 이야기, 제도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AI를 통해서 좀 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투자를 잘하려면 좀 계속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달 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더 발전된 안다뇨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